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경찰이 오늘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을 부추긴 혐의로 노한규 전 대한의사협회장을 소환 조사합니다. 의대 교수들의 사직이 잇따르는 가운데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오늘 비공개 총회를 열고 향후 대응 방안을 결정합니다. 국민의힘이 16년 만에 처음으로 전국 254개 모든 지역구에 후보를 내기로 했습니다. 오늘까지 서울, 강남 등 강세 지역 5곳에서 국민 추천 후보를 모집하고 위성정당 국민의 미래도 오늘 비례대표 후보 공모 접수를 마감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통합선대위 구성을 논의하는 가운데 공동선대위원장으로 김부겸 전 총리와 임종석 전 실장 등이 거론됩니다. 민주당은 오늘 밤 이현주 전 의원의 전략 공천을 관심으로 끈 경기 용인전 등 경선 지역구 4곳의 공천 대상자를 발표합니다. 프로야구 시범 경기가 오늘 개막합니다. KBO 리그 10개 구단은 오늘부터 오는 19일까지 팀별로 10경기씩 시범 경기를 치릅니다. 찬바람이 불면서 막바지 꽃샘추위가 찾아온 가운데 오늘은 어제보다 더 춥겠습니다. 추위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고 오는 화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YTN 3부 이어갑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국의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내는 사례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최대 규모 병원인 아산병원 교수들도 사직서 제출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른바 빅5 병원 교수들의 연대 움직임 속에 오늘 열리는 전국 의대교수 협의회 총회가 의대교수 집단 행동의 분수령이 될 걸로 보입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울산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긴급 총회를 열고 모든 교원이 사직서를 내는데 합의했습니다.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에 대해 정부가 행정 조치에 들어가자 반발한 것입니다. 울산의대는 국내 최대 규모인 서울 아산병원을 포함해 울산대병원, 강릉 아산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직서 제출이 이뤄지면 이들 병원에서 진료 차질 확대는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울산의대 교수 비대위는 또 빅5 병원 교수들과 연대해 의대생과 전공의가 안전하게 복귀하는 데 힘을 합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 의대 교수 비대위 역시 다음 주 총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서울대 총장과 의대 학장이 제안한 의대생과의 간담회는 학생들의 불참으로 취소됐습니다. 빅5를 넘어 전국 의대를 통틀어 교수들이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도 열립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비공개 총회를 열어 의료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는데 사직서 제출에 대한 의견도 오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이 자리가 의대 교수들의 집단행동 향방을 가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은 개별적인 사직에 국한된 의대 교수들의 움직임이 집단행동으로 번질지는 다음 주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12,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그제 오전 기준으로 100개 수련병원에서 계약을 포기하거나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가 11,900여 명으로 전체의 92.9%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들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 위반이 확인되는 대로 면허 정지를 위한 행정처분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의대 증원과 필수 의료 정책에 반발하는 교수들의 사직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아주대학교병원 안과 이모 교수는 사직에 변해서 전공의를 가르치는 교수로서 무력감과 자괴감을 느낀다며 교수직을 미련 없이 내려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 4일 아주대가 교육부에 의대 정원을 144명 증원해달라고 신청한 걸 언급하며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돌아올 수 있는 다리를 끊어버린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부추긴 혐의로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간부를 수사하는 경찰이 노한규 전 의협회장을 소환해서 조사합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 10시 업무방해와 의료법 위반 방조 등의 혐의로 노 전 회장을 불러서 조사할 방침입니다. 정부가 시범사업을 통해 진료지원 간호사의 업무를 대폭 확대한 가운데 진료지원 간호사의 제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브리핑을 통해 이번 시범사업은 합법적인 범위에서 추진되는 것이고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를 검토하는 건 의료체계를 정상화해 나가는 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진료지원 간호사의 업무는 이미 현장에서 의사의 지도와 감독 아래 수행되고 있다며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가기 위해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로 벌써 3주 가까이 의료 공백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재정을 투입해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또 비대면 진료도 대폭 허용하고 있지만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채우기에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공이 없는 병원으로 2주 이상 버티기 어렵다고 내다봤던 정부. 3주가 다 된 지금 응급, 중증 의료 체계는 안정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일부 환자 불편이 있으나 중증, 응급 환자 중심의 비상진료 체계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 공백이 커지면서 궁여지책으로 전공의들이 하던 98개 의료 행위를 간호사에게도 허용해줬습니다. 봉합수술과 튜브 삽관, 전신마취나 중환자의 기관 삭관부터 응급약물이나 마취제도 투여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일부 간호사들이 암암리에 해오던 일이라지만 이렇게 전면 허용하면 의료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럴 거라면 차라리 간호사들한테 의사 면허를 발급하라. 이것은 굉장히 의료사고의 위험이 높고 환자 안전에도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호사 업무 범위 결정권이 의료기관장에 있다 보니 병원마다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모든 의료기관의 초진 환자까지 대폭 확대한 비대면 진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면서 플랫폼 이용자는 2배로 급증했지만 대부분 의원급인데다 경증 환자 위주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로 대학병원은 중증 응급 환자에 집중할 수 있다고 내다봤지만 정작 대학병원 환자들의 불편은 커지고 있습니다. 대기실에 사람이 꽉 차가지고 숨만 문제가 아니고 중증 환자부터 한다는데 옆에서 지켜보는 제한 사람이 더 아픈 것 같은데. 군 병원을 민간인에게도 개방했지만 접근성이 떨어지는 데다 중증 치료를 전담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한계도 있습니다. 공보위와 군의 간 투입 역시 당장 멈춰선 대학병원의 수술이나 진료를 회복하는 역할은 어렵습니다. 비상의료 대책이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역부족인 상황에서 경무에 시달리는 의료 인력이 버티는데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동맹 휴학이 이어지면서 전국 의과대학 캠퍼스가 텅텅 비었습니다. 가르칠 학생들이 사라진 대학들은 아예 개강을 미루면서 학사 일정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신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개강을 하면서 대학 캠퍼스에 활기가 넘치는 시기지만 의과대학 캠퍼스는 한산하기만 합니다. 동맹 휴학에 나선 의대생들이 수업을 거부하면서 강의가 이뤄지지 않는 겁니다. 학교 조용한 것 같아요. 네, 내 마음은 이해하죠. 저도 그 입장이면 당연히 반대할 것 같긴 한데. 다른 의과대학의 학습 공간은 조명마저 꺼진 채 텅 비었습니다. 지난달 28일까지 휴학을 신청한 학생은 13,000여 명. 전체 의대생의 73%에 육박합니다. 이 중 학사 원칙에 따른 휴학 요건을 갖춘 학생만 따져도 5,000명이 훌쩍 넘습니다. 썰렁한 캠퍼스에 남은 건 다른 학과 학생들이나 대학원생뿐. 의대생과 입장은 다르지만 의대 증원 과정에 아쉬운 점이 있다며 공감했습니다. 입학 정원의 60-70%가 한꺼번에 늘린다는 게 굉장히 강압적이죠. 지역 의과대학도 가르칠 학생이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부분의 의과대학은 아예 개강 날짜를 1, 2주 이상 연기했습니다. 수업의 3분의 1이나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낙제점을 받게 되는데 학생들의 단체 유급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방학을 연장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일단 이번 주까지는 그렇게 미뤘고 다음 주에 개강을 하는데 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부는 여전히 동맹 휴학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업 거부가 이루어질 경우 학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과대학 재학생들과 정부 입장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강의실 문이 활짝 열리는 날은 더욱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국민의힘이 경기 용인을에 영입 인재인 이상철 전 지상작전사령부 참모장을, 경기 부천 갑에는 부천을에 공천을 신청했던 김복덕 전 국민의힘 재정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을 각각 우선 추천, 즉 전략 공천했습니다. 또 약세 지역인 전남 여수을에는 김희택 전남도당 대외협력위원장을 단수 공천했습니다. 당 공천관리위는 어제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선거구 5곳의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은 대표적 약세 지역으로 꼽히는 전남 지역 후보를 추가로 공천하는데 전국 모든 선거구에 후보를 내는 건 16년 만입니다. 국민의힘 지역구 공천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어제 기준 현역 의원 교체율은 31.5%로 나타났습니다. 여당 의원 114명 가운데 18명은 출마를 포기했고 18명은 공천에서 탈락하거나 국민 추천제가 적용돼 사실상 컷오프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까지 서울 강남과 대구, 울산 등 강세 지역 5곳에서 국민 추천 후보를 모집하고 위성정당 국민의 미래는 마찬가지로 오늘 비례대표 후보 공모 접수를 마감합니다. 비교적 잡음 없이 진행되던 국민의힘의 공천 과정이 막바지에 이르러 일부 파열음이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공천 초반에 화두였던 현역 교체율이 4년 전 총선에도 미치지 못하는 데다 그나마 교체된 현역들은 비윤계 인사들이 상당수입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친윤계 핵심인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 선언은 22대 총선 집권 여당의 키워드가 희생과 혁신이 될 거란 기대감을 끌어올렸습니다. 부족하지만 저를 밟고 총선 승리를 통해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 지도부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같은 전망에 힘을 실었습니다. 승리하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헌신해야만, 많은 사람이 헌신을 해야만 그것이 국민의힘의 승리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역구 후보 공천이 구보 능선을 넘은 지금 현역 의원 교체율은 4년 전 총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은 경선 결과 등에 따라 최종 교체율은 조정되겠지만 공관위조차 35% 선을 넘지 않을 거로 예상합니다. 21대 총선보다 10%포인트 가까이 떨어진 수치입니다. 한 35%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 현역들이 유리하긴 한데 중진이나 전통적 강세 지역인 TK의 물갈이 폭은 더 미미합니다. 국민의힘 소속 3선 이상 32명 가운데 20여 명은 일찌감치 공천을 확정지으며 중진 불패란 말이 나왔고 스스로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들을 제외하면 컷오프된 중진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특히 4년 전 총선에선 TK 지역 의원들이 절반 넘게 바뀌었지만 이번 총선에선 30%대에 불과합니다. 인위적으로 교체를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고 총선 경선 최종 결과까지 다 보시고 평가해 주셨으면. 그나마 막바지 공천에서 잇따라 나온 현역 의원들의 탈락은 대부분 비윤계에 집중돼 이미 본선행을 확정한 친윤계와 극명한 대비를 이뤘습니다. 시스템 공천이 아니라 누군가 특정인을 경선 배제를 하기 위한 불공정한 시스템으로. 공천 심사 막판 시스템 공천 취지를 스스로 무색하게 한 발언과 결정도 잇따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을 경선 없이 단수 공천하면서 현역 의원을 컷오프한 배경에 정무적 판단이 있었다고 밝힌 게 대표적입니다. 공천 배제 반발에 재배치 검토를 없던 일로 하고 계산기처럼 공천하면 공관위가 불필요하다고 한 언급 등도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부정하는 부인을 재배치할 필요는 없겠죠. 호용은 최소한의 기강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일부 강세 지역 공천을 차일피일 미루다 국민 추천제를 적용한 걸 두고도 변형된 전략 공천일 뿐 결국 새 얼굴 발굴에 실패한 걸 자인한 것으로 보는 시선 역시 상당합니다. 4월 총선 대진표 빈칸은 거의 다 채워졌고 선대위 체제 전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 지도부 발언에선 민주당 공천 갈등을 의식한 상대적 자신감도 느껴지는데 이제 본선에서 유권자의 평가를 받을 일만 남았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수도권과 영남권 등 20곳에서 진행된 4차 경선 결과를 발표합니다. 수도권에서는 삼선 하태경 의원과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해훈 전 의원이 맞붙은 서울 중성동을이 주목됩니다. 영남에서는 정호윤 전 대통령실 행정관과 맞붙은 오선 조경태 의원의 지역구 부산 사하을과 친윤계 박성민 의원이 3자 경선을 치른 울산 중구 등이 관심 지역입니다. 국민의힘 4차 경선은 그제부터 이틀 동안 당원 선거인단 ARS 조사와 일반 유권자 전화 면접 조사로 진행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다음 주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 체제로 전환할 방침인 가운데 선대위원장 인선이 주목됩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공천 심사 과정에서 친문 비명계와 계파 갈등을 겪은 만큼 선대위는 통합의 방점을 찍는 인선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당 일각에선 이해찬 전 대표와 정세균, 김부겸 전직 총리들이 위원장을 맡는 공동선대위 체제가 거론되고 있는데 당 핵심 관계자도 큰 틀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조는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서울 중성동갑 공천을 신청했다가 컷오프된 뒤 결국 당에 남기로 한 친문계 핵심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선대위에 합류할지도 주목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공천 과정을 거치며 비명멸족이란 말이 나올 만큼 계파 갈등의 골이 깊었습니다. 친문재인에서 친이재명으로 주류 세력이 교체되는 진통으로 볼 수 있지만 집권 여당과의 본선 경쟁에는 경고등이 켜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안윤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6일 발표된 민주당 경선 결과는 비명 행사의 밤으로 표현될 만큼 당내 충격이 컸습니다. 직전 원내대표였던 박광온 의원을 비롯해 강병원, 윤영찬 등 대표적 비명계 의원들이 줄줄이 친명 도전자에게 무릎을 꿇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놀랄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은 당원의 당이고 국민이 당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경선을 통해서 증명했습니다. 혁신 공천, 그리고 공천 혁명입니다. 친문 좌장 홍영표 의원은 경선 기회조차 받지 못하고 컷오프된 데 반발하며 탈당했습니다. 정치적 학살입니다. 어떠한 비판도 허용하지 않고 오로지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가겠다는 대국민 선전보고입니다. 민주당 주류 무대에서 친문계가 지고 친명 세력이 확고히 자리 잡은 대표적 장면으로 남았습니다. 결정적 계기는 지난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가 꼽힙니다. 가결표를 던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비명계 대다수가 경선 감점을 받는 현역 평가 하위 20%에 몰리면서 경선 탈락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다수의 당원들의 뜻이 있는 거고 평소에 그와 다른 행보를 하셨던 의원님들이 고배를 마신 것이라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과연 본선에서 이기는 공천이었느냐에는 의구심을 품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조국 혁신당으로 지지층이 분산된 탓도 있지만 최근 당 지지율이 떨어진 게 그 방증입니다. 투표장으로 적극 달려가야 할 당원들마저 친명 비명으로 갈린 상황에서 중도층의 정권 심판론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을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친명 일색의 분들로 후보가 정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흐름은 중도층 표심에도 그렇게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역 기반과 본선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것으로 평가받는 친명계 신인들이 전면에 나서게 된 것도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주 윤곽을 드러낼 선거대책위원회가 내부 결집을 끌어낼 통합형으로 구성될지가 총선 레이스의 주요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천 내홍을 서둘러 수습하고 다소 힘을 잃은 정권 심판론의 동력을 되살리는 건 역시 이재명 대표의 숙제로 남았습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밤 이현주 전 의원의 전략 공천으로 관심을 끈 경기 용인청 등 경선 지역구 4곳의 공천 대상자를 발표합니다. 이탄희 의원의 불출마로 전략 지역구로 지정된 용인정에선 이현주 전 의원과 이재명 대표 측근인 이현욱 전 경기도시공사 사장,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중 한 명이 최종 후보로 확정됩니다. 친명 핵심으로 꼽히는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과
이재강, 임근재 예비후보가 3인 경선을 치른 경기의정부 을과 박지혜, 문석균 예비후보가 맞붙은 경기의정부갑 경선 결과도 함께 발표됩니다. 변재일 의원이 컷오프된 충북 청주 청원에선 송재봉 전 대통령실 행정관과 당 영입 인재인 신용한 전 서원대 교수 간의 친명 대결 결과가 주목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뒤 이낙연 대표와 새로운 미래를 창당한 김종민 공동대표는 4월 총선에서 세종갑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 공동대표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의 중심 세종에서 흔들리는 중원의 민심을 결집해 기득권 정치 혁파, 민주주의 재건의 꿈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기존 정치를 바꾸자는 열망이 가장 큰 곳이 충청이라며 노무현의 못다 이룬 꿈, 행정수도 완성은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어제 총선 지역 후보 35명의 공천을 확정했습니다. 1차 공천 명단에는 경기 용인갑 양양자 원내대표와 남양주갑 조웅천 의원, 서울 영등포갑 허은하 수석대변인 등 당직자들과 성남 분당갑 류호정 전 의원을 비롯해 수도권에서만 25명이 포함됐습니다. 공관위는 오늘 2차 지역구 공천 결과를 발표하고 다음 주엔 비례대표 신청자 면접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법무부가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 금지를 해제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어제 예정됐던 시드니행 비행기를 취소하고 호주 대사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법무부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내려진 출국 금지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국을 금지한 지 2달여 만입니다.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최근 이 전 장관이 이의 신청을 제기한 뒤에야 법무부도 출국 금지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출국 금지 심사위원회가 절차에 따라 처리할 거라면서도 사실상 출국 금지 해제를 시사하는 발언을 남겼습니다. 개인적인 용무나 도주나 이런 게 아니고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러 간다고 언론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다 감안해서 이 신청 업무를 처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 장관의 발언 5시간쯤 뒤 심사위도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 해제를 결정했습니다. 이 전 장관의 출국 금지 사실이 외부로 알려진 지 불과 이틀 만에 속전속결로 출국 금지가 풀린 겁니다. 별다른 조사 없이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 금지가 수차례 연장돼 왔으며 최근 조사가 이뤄졌고 본인도 수사 협조를 약속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출국 금지 해제 전 어제 오후 타려고 했던 호주 시드니행 비행기를 돌연 취소했습니다. 호주 대사로 임명된 다음 날 최근까지 살던 경기도 수원시 자택을 정리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이 전 장관은 이어 일부 언론을 통해 수사 도피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도를 통해 출국 금지 사실을 알게 된 후 법무부에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며 공수처와 필요한 조치를 취했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출국하려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필요할 경우 향후 공수처 수사에도 협조하겠다며 호주 대사로서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 전 장관이 4시간에 불과한 공수처 약식 조사만 받은 채 호주로 출국하면 추가 압수수색을 비롯한 강제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만큼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의 출국 금지 해제에 대해 종전대로 차분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계속해 나가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어제 대낮 서울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자는 얼굴을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미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빨간 점퍼를 입은 남성이 한 손에 흉기를 들고 주변을 어슬렁거립니다. 얼굴엔 위장크림까지 발랐습니다.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얼굴을 다친 피해자가 주변에 다급히 도움을 요청합니다. 길을 지나던 여성이 흉기를 든 남성을 보고 황급히 몸을 돌리고 건장한 남성들이 제지에 나서보지만 쉽지 않습니다. 젊은 남성이 배낭을 들고 막아보려 하자 이번엔 양손에 흉기를 쥐고 사람들 뒤를 쫓습니다.
50대 남성이 서울 수유동 거리에서 흉기를 든 채 난동을 부린 건 낮 1시 반쯤. 화단에 불을 지피려는 남성을 행인이 말리자 갖고 있던 흉기를 꺼내 공격한 겁니다. 이 과일 가게에서 피해자와 5분가량 대치하던 남성은 난동을 말리려던 가게 주인까지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남성과 피해자는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 가방에서 칼이 한 3개 정도에서 4개 정도가 더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제일 긴 칼을 뽑아서 이제 저를 이제 죽이겠다고 이제 저를 쫓아오게 된 거죠. 뭐 전쟁 준비를 해야 된다니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정신적으로 조금 이상이 있는 상태였던 것 같아요. 이 남성을 특수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 경찰은 흉기를 소지하게 된 경위와 함께 이상동기 범죄, 이른바 묻지마 범죄인지 조사할 예정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충남 아산시에 있는 새마을금고에 복면강도가 침입해 직원들을 흉기로 위협하고 1억 2천여만 원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범인은 범행 4시간 반 만에 경기도 안성에 있는 한 대형 쇼핑몰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외투를 뒤집어 쓴 남성이 경찰차에서 걸어 나옵니다. 특수강도 혐의로 체포된 50대 남성 A씨입니다. A씨는 어제 오후 4시 반쯤 충남 아산시에 있는 한 새마을금고에서 현금 1억 2천여만 원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범행 동기만 좀 짧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빚이요? 복면을 쓰고 침입한 A씨는 직원들을 흉기로 위협하며 가방에 돈을 담도록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에는 직원들을 금고에 가두고 직원 중 한 명의 차를 훔쳐 도주했습니다. 강도는 새마을금고에서 500m 정도 떨어진 이곳 삽교천 근처에 훔친 차를 버린 뒤 달아났습니다. 그리고는 인근에 미리 준비해둔 렌터카를 타고 경기도 방향으로 도주했습니다. A씨는 그러나 새마을금고에서 약 40km 정도 떨어진 경기도 안성의 한 대형 쇼핑몰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범행을 벌인 지 4시간 반 만입니다. 차를 갈아타고 그 안성 복합몰 그 센터로 그쪽으로 이동을 해서 그 현장에서 직원들은 잠복을 했었고 그 피의자가 가족과 식사를 하고 나오는 것을 잠복 중에 검거를 했습니다. 경찰은 전체 피해 금액 중 1,000만 원을 제외하고 모두 회수했는데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 돈으로 빚을 갚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오늘 새벽 1시쯤 강변북로에서 구리 방향으로 달리던 고가의 외제차가 갓길에 서 있던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맥라렌 운전자 30대 남성이 크게 다쳐서 의식을 잃었고 조수석에 있던 또 다른 30대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4.5톤 화물차의 뒷부분을 박은 사고 차량은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경찰은 과속과 음주 여부 등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오늘 새벽 1시 20분쯤 서울 면목동에서 차량 석 대가 잇따라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4명 가운데 2명이 크게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사고로 낸 차량 운전자의 음주 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쯤 경기 고양시 일산 서구에 있는 폐차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작업 중 사고로 숨졌습니다. 가나 국적의 50대 남성 A씨는 안전장치를 착용하지 않은 채 화물 컨테이너를 지게차로 올리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 수원시 도로변 배수로에서 알몸 상태로 발견됐던 시신에서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1차 소견이 나왔습니다. 경기 수원 남부경찰서는 국과수로부터 타살을 의심할 만한 외상은 안 보인다며 저체온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부검으로 명백하게 가려내기는 어렵다는 구두 소견을 받았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뇌의 체온 조절 중추 기능이 떨어지면 덥다고 생각해서 옷을 벗거나 걷어올리는 현상이 생기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현지 시간 8일 사상 처음으로 7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거래된 비트코인 한 개 가격은 미국 동부 시간 오전 10시 반쯤 7만 119달러, 우리 돈으로 9,227만 원을 찍었습니다. 지난 5일 6만 9천 달러 선을 뚫으며 사상 최고가를 29개월 만에 경신한 지 사흘 만입니다. 7만 선을 돌파한 비트코인은 다시 하락세를 보여 미국 동부 시간 낮 12시 기준 6만 8천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봄 이사철을 앞두고도 부동산 시장의 매수 심리가 회복되지 않으면서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10달 넘게 상승세입니다. 실거주 의무가 유예되면서 서울, 강동 등 일부 지역에서 매물이 크게 늘기는 했지만 전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습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전세 매물이 대거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입주를 시작한 서울 강동구 아파트의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전세가는 5억 5천만 원에서 6억 5천만 원 선입니다. 비교적 최근에 준공된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1억 원에서 2억 원 더 저렴합니다. 여기 입주장이라서 지금 전세가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3, 4편 기준으로 한 6억 전후? 실제로 올해 10,000 가구가 넘게 입주할 예정인 서울 강동구는 한 달 만에 전세 매물이 15.5% 늘었습니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매물 증가폭이 가장 가팔랐습니다. 반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해 5월 넷째 주부터 42주 연속 상승세입니다. 이번 달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32,000여 건으로 전셋값이 오르기 시작한 지난해 5월과 비교하면 17.6% 줄었습니다. 수요는 느는데 매물은 자취를 감추면서 전셋값이 고공행진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매수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상승세가 당분간 이어질 거란 겁니다. 입주 물량이 나오는 지역들은 일시적으로 이제 공급 과잉으로 전세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되겠지만 이들 지역들도 입주 물량이 소화가 되면 다시 또 전세 가격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올해 공급이 줄어 입주 물량이 부족한 가운데 일부 지역의 전세 매물 증가가 가격 안정에 영향을 미치기엔 한계가 있다는 전망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요즘 금사과라 불릴 정도로 과일값이 폭등하면서 전체 물가도 다시 3%대로 올랐습니다. 한국은행의 목표치인 2%대가 멀어지면서 기준금리 인하 시점도 더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보도에 이형원 기자입니다. 주춤했던 물가 상승률이 다시 3%대로 튀었습니다. 70% 넘게 폭등한 금사과를 포함해 과일값이 고공행진한 영향이 컸습니다. 전체 과일값은 무려 40% 넘게 치솟아 32년여 만에 최고치로 올라섰습니다. 사과를 항상 먹고 있는데 너무 가격이 비싸니까요. 어떻게 가보니까는 한 알에 5,000원도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안 되겠다 해갖고 길로 대체하고 있어요. 국제 유가까지 꿈틀대면서 물가 전망은 더 어두워졌습니다. 정부가 재빨리 안정시키겠다고 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경제 수장이 물가 상황이 엄중합니다라고 얘기한 게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 바뀌잖아요. 기후 영향이 있죠. 여기다가 이제 국제 유가라는 건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요인이다 보니까. 물가 불안은 통화 당국에도 악재입니다. 기준금리 인하라는 정책 전환의 가장 큰 고려 요소가 물가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 목표치인 2%와 더 멀어지면서 조기 인하 시점이 뒤로 밀릴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기준금리를 낮추게 된다라고 하면 물가 상승 압력이 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존에 그리고 빠르게 올라가고 있던 물가를 잡는 데 어려움이 있고 이에 따라서 기준금리가 조금 더 늦게 내려갈 가능성은 조금 있다. 여기에 미국의 정책금리 인하 시기가 늦어지고 있다는 점도 부담입니다. 미국 경제가 견조한 모습을 보이면서 인하 시기는 이르면 6월, 늦으면 연말까지 밀릴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가 먼저 인하에 나서기도 쉽지 않은 가운데 경기 회복까지 더뎌지면서 한국은행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이렇게 과일값이 폭등한 이유 중에 하나로 이상기후도 꼽힙니다. 역대급으로 강했던 엘니뇨가 서서히 약화해 4월부터 6월 사이에 중립이 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다시 라니냐나 엘니뇨로 변화할 가능성이 커 날씨 변동성이 무척 심해질 걸로 보입니다. 김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여름부터 시작된 폭염과 집중호우.
그리고 유난히 포근한 겨울과 폭설이 잦았던 동해안. 손에 꼽을 만큼 강한 엘니뇨가 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역대급 엘니뇨가 서서히 약화하고 있습니다. 세계 기상기구 WMO는 최근 발표한 엘니뇨 전망에서 3월에서 5월 엘니뇨가 지속할 확률을 60%로 전망했습니다. 반면 엘니뇨도 라니냐도 발생하지 않은 중립 상태일 확률을 40%로 제시했습니다. 엘니뇨의 기세가 꺾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는 어떻게 될까? 4월에서 6월은 중립 상태일 확률이 무려 80%나 됐습니다. 그런데 엘니뇨와 라니냐가 발생해 있을 확률도 각각 10%를 차지했습니다. 엘니뇨가 약화하고 있는 것을 지시하고 4월 이후 중립으로 들어갈 것이 유력하다는 건데 이후 다시 엘니뇨나 라니냐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지시한 것입니다. 엘니뇨가 발생한 상태에서 중립 상태로 넘어갈 때 동아시아 날씨는 일관된 경향성을 보이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예측이 어려운 변화무쌍한 날씨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기상청은 올여름 날씨가 중립 상태 이후 나타날 해양 변화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만큼 감시구역의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세금 체납자 가운데는 사정이 딱한 경우도 있지만 고가주택에 살고 고급 승용차를 몰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은 비양심도 있습니다. 수원시가 고액 세금 체납자를 상대로 8년 연속으로 400억 원 이상을 징수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현장 징수팀이 이른 아침 고액 체납자의 주거지를 찾았습니다. 수차례 벨을 누르고 전화를 걸어도 응답이 없습니다. 30분 뒤 경찰과 함께 강제로 문을 따고 들어갑니다. 지방세 징수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강제 개문하고 가택주택에 시행하겠습니다. 집주인은 지난 2018년부터 취득세 2건을 포함해 2,800만 원을 체납했습니다. 서랍 쪽을 샅샅이 뒤지고 금속 탐지기까지 동원해 귀금속을 찾아냅니다. 배짱하던 식으로 버티던 체납자는 현금 뭉치와 금부치, 명품 가방이 발견되자 부랴부랴 돈을 내겠다며 꼬리를 내립니다. 2천만 원 지금 송금할 수 있다고요?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세를 체납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체납액의 2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수원시의 지난해 말 기준 세금 체납 규모는 413억 원으로 이 가운데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 비율이 52%에 달합니다. 수원시는 상습 체납자와 징수 담당자를 1대1 매칭하는 책임 징수제를 시행하는 등 총력전을 펼쳐 지난 한 해 또한 체납액 405억 원을 거둬들였습니다. 2016년 이후 8년 연속 400억 원 이상 징수 기록입니다. 비양심 고액 상습 체납자들에 대해 가택수색뿐만 아니라 부동산, 예금 압류, 출국 금지, 공공정보 등록 등 적극적인 체납 처분으로 성실 납세 의식 고치 및 조세 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는 징수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가상화폐와 공제조합 출자 증권을 전수조사하는 등 새로운 징수 기법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또 올해부터는 카카오 알림톡으로 체납자들에게 체납 사실을 안내, 안내문 송달률을 높이고 발송 비용도 절감하기로 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프로야구 시범 경기가 오늘 개막합니다. KBO 리그 10개 구단은 오늘부터 오는 19일까지 팀별로 10경기씩 시범 경기를 치릅니다. 지난해 우승팀 LG는 준우승팀 KT와 첫 경기를 치르고 류현진이 복귀한 한화는 삼성과 첫 시범 경기에 나섭니다. 올 시즌 프로야구에 처음 도입되는 자동 투구 판정 시스템 ABS가 시범 경기부터 첫 선을 보이고 베이스 크기 확대, 수비 시프트 제한도 적용됩니다. 오는 17일과 18일 미국 메이저리그 LA 다저스, 샌디에이고와 연습 경기를 치르는 LG와 키움은 시범 경기를 8경기만 치를 예정입니다. 인도주의적 위기가 심화하는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북부로 구호품을 실은 트럭이 최근 수차례 진입하려고 했지만 보안 등을 이유로 실패했다고 유엔이 전했습니다. 현지 시간 8일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에 따르면 지난 5일 가자 지구 북부로 향하던 세계 식량 계획의 구호품 트럭 14대가 가자 지구 남북부를 가르는 와디 가자 검문소에서 가로막혀 진입하지 못했습니다.
UN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은 가자지구 보건부 자료를 인용해 지난달 말부터 최근까지 어린이와 노인 등 20명이 굶주림과 탈수를 겪으며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가자지구에서 공중에서 투하한 구호품이 낙하산 고장으로 빠르게 떨어지면서 5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습니다. 가자시티 서쪽 알샤티 난민캠프 북쪽에서 현지 시간 8일 공중에서 투하한 구호품의 낙하산이 제대로 펼쳐지지 않아 집 지붕으로 떨어지면서 최소 5명이 숨졌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지금 내가 보니까 586 운동권보다 더 나쁜 세력이 이재명이야. 우리가 운동을 했나? 기억도 안 나는 이런 사람은 뭐.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오만정입니다. 이쪽에 앉으시면 됩니다. 핫해 계속 쓰시죠? 쓰이고 있죠. 언제가 가장 그 말이 가장 많이 들으셨죠? 그때 최순실 청문회 할 때. 요즘은 약간 덜 핫한. 요즘은 그렇죠. 요즘은. 왜 그렇죠? 중진. 오만정 5분 만에 총선 이슈와 주요 현안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총선 전략이 무엇일까 이렇게 보면 운동권 기득권 청산입니다. 운동권 기득권 청산만으로 집권 여당의 총선 승리가 가능할까요? 그것만으로 안 되죠. 지금 내가 보니까 586 운동권보다 더 나쁜 세력이 이재명이야. 친명이에요. 어떤 세력이죠? 아니 오늘도 보면 뭐 저도 김영주 의원 잘 아는데 아주 그냥 열심히 하는 분이고요. 박영준도 마찬가지고 거의 찐명 공천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국회의원 많은 게 부담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회의원 좀 줄이는 게 자기 통제하는데 좀 편하다 해서 좀 우리 당한테 져주려는 것 같아서 뭐 어떤 면에서 고맙기도 하고.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운동권 청산, 이재명 세력 청산 이게 다 반정립적인 선거 전략이라는 거죠. 근데 국민의힘은 여당이란 말입니다. 정립적으로 뭔가를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뭐가 있을까요? 그거는 사실 정책 면에 있어서는 지금 많은 게 나와 있어요. 많은 게 나와 있는데 클린스만에다가 국민들이 관심이 있지. 이강인 그렇죠. 이강인 뭐 손흥민 싸우고 의사 증오 문제. 그렇죠. 근데 이제 보면 윤석열 정부가 정책적으로는 크게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정치적으로 뭐 예를 들어 뭐 디올백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뭐 발언에 대한 오해, 뭐 논란 이런 것들. 그래서 근데 최근에 보면 이제 의사 증원 문제는 저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 인정을 받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다시 민생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민생이 국민들 좀 관심권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 자연스럽게 포지티브 선거가 될 수 있겠다. 사실 의원님도 그렇고 옆에 있는 그 성동갑의 윤희숙 전 의원님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와 맞붙으려는 원희룡 전 장관도 그렇고 모두 다 계열은 좀 다르지만 운동권 출신이시잖아요. 그러면은 민주당을 향한 운동권 청산이 국민의힘 내부에도 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반박을 민주당에서 하는데 정신 차린 586하고 못 차린 586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보수 쪽에 온 사람들은 정신을 안 차렸으면 보수 쪽에 안 왔죠. 왜냐하면 그 전에 좌파였기 때문에 쭉 민주당에 남았던 거고, 보수 쪽에 온 사람은 자기가 운동권일 때 추구했던 그런 이념이나 비전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라는 큰 자기 반성이 한번 있었던 거죠. 저도 있었고. 그래서 뭐 경제 성장이라든지 또 이승만 박정희에 대한 평가라든지 이런 게 한번 허물을 벗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586이 아니에요. 완전히 달라진 586이고, 이제 운동권의 가장 큰 문제점이 진영주의인데, 진영주의는 뭐냐면 내 진영이면 그 사람이 잘못해도 옹호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 수호하고 윤미향 수호하고 돈봉투 수호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정신 차린 586들은 진영주의가 없죠. 그래서 예를 들어 저 같으면 우리 당에서 잘못하거나 윤석열 정부에서 잘못하는 걸 지적을 하잖아요. 무조건 보호하지 않잖아요. 밖에서는 그렇게 잘 안 들리는데. 뭐라고요? 문제점을 지적하는 게 잘 안 들리는데. 근데 우리 동네 인사 다니니까 나보고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던데. 아, 지적한다. 네, 나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그럼 정신을 차렸다는 기준은 이른바 전향을 했느냐의 여부입니까? 그렇죠. 저 깊이 있는 성찰과 반성을 했느냐. 이게 네, 저는 이제
세게 운동권을 했기 때문에 공개적인 전향 같은 한 사람이고 그렇고 이제 윤희숙 운동을 했나 기억도 안 나는 이런 사람은 뭐 전향 요구 이런 것도 제가 안 알기로 좀 받고. 계열이 달랐던 걸로. 근데 뭐 열심히 안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못 봤어요. 민주당은 찐명 전체주의 정당이고 국민의힘을 규정하면 어떤 정당입니까? 우리가 훨씬 권위적이고 전체주의적이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 그래요. 안에 들어가 보면 훨씬 리버럴해요. 실제로 보세요. 하태경은 감점 안 주잖아. 어쨌든 경선이라도 지켜주잖아요. 근데 뭐 김영주, 박용진은 하위 10% 해서 창피 주잖아요. 물론 저한테 특혜를 주지는 않지만 뭐 그래도 공정하게 대우는 해주는데 우리 당의 비주류들은 그나마 숨쉴 공간이 민주당보다는 좀 더 있다. 한동훈은 이기기 위해서 모두 다 힘을 합친다는 이런 기본 자세가 돼 있고요. 이재명은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친명 중심으로 간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 했잖아요. 비명행사, 친명행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딱 그 패턴으로 가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떠셨어요? 네, 이 정도. 무난했어요? 무난했어요. 다시 겨울입니다. 현재 서울의 체감온도가 영하 5.2도, 대관령이 영하 14.8도, 파주가 영하 7도까지 내려가 있는데요. 강원 중북부 산간에는 한파주의보도 내려져 있고 바람까지 불어서 체감온도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옷차림 든든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밖의 지방 현재 기온 살펴보면 춘천이 영하 6.6도, 청주 영하 1.8도, 안동이 영하 4.1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7도, 청주 7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전국이 맑겠지만 오후까지 전남과 제주도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수도권과 충청, 영남을 중심으로는 건조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불조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꽃샘추위는 내일 낮부터 풀리겠고 다음 주 초반에는 전국적으로 비나 눈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YTN 뉴스와이드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